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체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긴급 점검 영상입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지금 한창 맞추고 계실 테고 이미 급여 지급해서 다 맞추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다빈도 질의응답 있어서 그 부분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다빈도 질의응답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질문 답 읽어드린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건비 지출비율 같은 경우에는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장기간 급여 비용으로 나눠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주점 일자리에 반올림합니다. 이거 이제 장기간 급여 비용 같은 경우 밑에서 그 제외되는 비용들이 나오니까요. 그건 따로 밑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위에 이제 분자는 인건비니까 인건비 제출된 인건비가 많을수록 장기간 급여 비용이 적을수록 인건비 지출 비율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건비 제출 비용이 인정되는 장기간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대표님들, 종사자분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요원 범위는 명확하게 해서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다. 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인력만 장기요양 요원으로 표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요양시설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경기 요원들이 인정이 되는데 다 시군구에 보고가 된 인력들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그리고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의무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는 그때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하면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과정 같은 경우에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만 한해서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 요원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간 급여 비용이란 여기서 제외되는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외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방문요양에서는 원거리 교통 비용하고 직무교육,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직무교육 비용은 다 빠져 있죠.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금액 중에서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 요원 외 가산 금액, 그러니까 그 장기요양 요원 외 가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방문이 돼 있고. 목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액, 간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 같은 경우 이동 서비스, 목욕 서비스, 그다음 맞춤형 서비스가 제외되니까 이 부분 제외되는 금액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맞춤형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외가 되면 그 제외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맞추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넣고서 계산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다 읽어드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해놓고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가 무엇이냐? 분자가 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일체 임금들, 장기 근속 장려금,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이제 퍼센트를 맞춰야 된다. 만약에 방문율이 86.6%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급여가 86.6%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퇴직금, 4대 보험, 그다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서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는 기본 급여 이게 다 포함 그 86%가 나간다는 건 오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당을 다 포함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인건비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대상 장기간 기간 평가 가산금. 저희 이제 실제로 그 평가를 받은 기간이 저희랑 같이 이제 진행해서 받은 A 맞은 기간이 150기간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평가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포함된다고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장기간 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급한 경우에만 한해서 이 상여금 형식으로 인건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신에 분모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분모가 포함되지 않으면 더 유리하다고 그랬죠. 기간에. 예, 보시면 이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맞으면 되게 좋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리고 Q6 퀘스천 보시면은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소급자가 15명 이상의 기관에서 사회복지 1명을 배치했으나 가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15명 이상이면은 사회복지사 선생님 계시는데 그때 가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가산을 받지 못했다. 그때 인건비 포함되느냐? 예, 포함됩니다. 이 지금 포함되는 방문 요양에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왜 여기 위에다가 검정색을 이게 이제 저 이거 좀 그러면 그런데 그 두껍게 표시한 글자가 사실 이거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는 가산을 받은 자에 한해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은 그 실제 인정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세요. 15명 이상일 때 1명, 그다음에 90명 이상일 때 4명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분들이 이 인건비 지급 수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퀘스천 7번 보시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그러니까 원래 1년 이상 됐을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1년 미만의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을 해도 인건비 포함되느냐?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근데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미 적립되어 있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죠. 매달 적립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그만뒀는데 이 선생님이 생각보다 잘해주셔가지고 퇴직금까지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퇴직 위로금을 주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이미 적립되어 있는 거에서 더해서 주는 거 외에는 더 추가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예, 포함되는데 일이 적립되어 있는 것까지 이중해서 계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읽어보시고요. 8번째 질문 보면은 180분 방문 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반드시 지출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특히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1대1 케어다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 인건비가 86.6%야. 그러면 나한테 내가 지금 그 어르신 돌보는 게 180불이니까 180분 수가가 5만 400원인가요? 제가 외우질 않아가지고 그 주간보건가요? 아무튼 그 180분 수가가 얼마니까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나한테 86.6%를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년 동안 전체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한테 더 드리고 그 성과가 있는 분들한테 성과금을 더 드리고 시급이 높은 분한테 더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시급가 나오는 거 대비해가지고 1대1로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서 표시를 해줬네요. 9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 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건 아마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달 그 급여 제공 실제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실제 청구하실 때 전달 거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공단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미 이거는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 요양 목욕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급여를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할 때 요양 따로 그 목욕 따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 거의 드물죠. 급여는 한 번에 지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도 실제 급여 중에서 방문 요양은 얼마, 목욕은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죠? 시급이 정해져 있고 횟수가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각 인건비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각각 인건비 대장을 만들어 두시는 게 수월하세요. 저희 인건비 대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번째 질문입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이것은 영년도, 그러니까 익년도 3월 말일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는 2022년도 3월 31일까지 수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수정이 가능한 거는 3월 31일까지가 맞는데요.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 급여를 2021년도 12월 달 급여가 1월 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가 사실은 실제 우리가 저 인건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달인 거예요. 3월 달에는 보고 자료를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보다 이 영상을 미리 올려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 자료 같은 경우 3월 달까지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1월 달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질문 보시면은 겸직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할 수 있는 기간 인건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건비 준수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 인건비 입력을 한 거 보면은 실제 그 요양원하고 주간보호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 간호조무사가 지금 겸직이에요. 근데 인건비 200만 원을 요양시설에는 지출을 하고 주간보호에 지출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겸직 체크를 해서 겸직에서 200만 원, 실제로 주간보호 통장에서는 0원. 그다음에 요양원에서는 실제 인건비 나간 게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입력하고 겸직에서는 0원 이렇게 포함돼서
지출을 하고요. 2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요양원에서 50만 원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진짜 막 정석적으로 이렇게 나누신 경우에는 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50만 원 실제 나간 금액에다가 겸직 종사자 인건비 150만 원, 그다음에 실배치 인원에 대한 그 요양시설에서는 150만 원, 그다음 겸직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200만 원이 각각별로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 겸직되는 직원에 대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해준 겁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요. 저 나중에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보시고서 이 프린트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장기요양 요원이 근무해서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게 뭔 질문이냐면 4대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알바식의 장기요양 요원이 근무해서 이 부담금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그 여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요.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 비율을 준수해야 됩니다. 물론 저분들은 시군구에 지금 신고가 된 직원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그 급여가 나간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4대 보험에 대한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다른 수당이나 다른 분들의 성과금 또는 해당 장기요양 요원의 급여로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여러분 14번째 질문입니다. 14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비율하고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계산부 자료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일치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단에다 내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시군구에 내는 거하고 같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 그 공단에 지출하시는 내용은 공단 그 급여 제공 일자, 제공 월에 따라서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단식부기로 당월 실제 쓰시는 그 통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때 어떤 거를 확인해서 하느냐? 통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실제 나간 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인건비 지급 수준은 통장에서 나간 금액 기준으로 해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15번째 들어갑니다. 15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전 금액이냐? 인건비 지출 내용은 당연히 세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할 때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째 질문을 보면은 인건비 지출 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 내역은 제출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답변은 어떻게 돼 있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실 그 1년 평균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그 사실 못 지켜도 맞출 수는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매달 맞추는 게 낫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저거를 보고까지 해야 되느냐, 매달. 사실 그거는 뭐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매달 하면 조금 한 1년 동안 맞추기가 좀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지금 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인건비 지급 수준 답인도 질문 이렇게 해서 긴급 점검 한번 해봤고요. 일단 그 다 살펴보시고 나서 자료 보셔가지고 프린트해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